네, 우리 양대 지수 1% 가까운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의 주식시장 심화시킬 부분 주제로 알아보시죠. 중국의 북한화, 당 대회 후 중국과 글로벌 정세는? 오늘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북한화 가능성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 권위를 더욱더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 좀 우상화 작업을 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11월까지 미국과 중국의 정치 시즌입니다. 지금 중국은 지나왔죠. 당대회 일중전회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 이제 16일에서 22일 당대회가 개최가 됐고, 23일에는 이제 일중전회가 개최가 되면서 상무위원 등과 같은 이제 중요한 이제 인사 조정이 일부 있었는데요. 27일에는 인민일보가 이 당장이라고 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한 내용을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진핑의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외교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의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시진핑의 당내 권위가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권력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권 기간은 그냥 5년에 그칠지 아니면 5년 이상이 될지, 이런 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당장 내용에서 이 영수라는 칭호가 부여가 됐는지, 그리고 두 개의 확립, 두 개의 수호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장 내용을 보면 영수라는 칭호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두 개의 확립도 포함되지 않았고 두 개의 수호만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마오쩌둥은 위대한 영수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그런 지도자로 결국 남게 되었는데,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 시진핑도 인민의 영수라고 해서 영수라는 칭호를 이제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고,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 중에서 결국 확립은 빠지고 두 개의 수호는 포함이 됐는데, 이 두 개의 수호라는 거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수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수호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 당내에서 시진핑의 지위는 어느 정도 이제 공고히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만큼의 지위 권력 위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당내에서는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5년간 좀 더 이제 분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총서기 기간이 이제 5년에 그칠지 이제 그 이상이 될지 여부는 그 7명의 상무위원회 인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진핑을 포함해서 결국 이 7명의 그 상무위원들이 모두 시자진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즉 공천당과 상하이방 출신들은 모두 다 이제 제외가 된 상황이고, 네. 사실 그 리커창 총리가 칠상팔하에 따라서 사실 재임 연한이 남아있음에도 이 상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포함되지 못했고요. 총리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이 공천당의 후추나 역시도 이번에 그 상무위원 자리에서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상무위원회 인사들이 나이가 모두 이제 6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후계자를 뽑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자진 중심의 원팀을 구성해서 5년 이상의 중앙 집권적인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진핑의 경제나 이런 외교 정책 방향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후임자가 대략적으로 누가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최종적인 이제 인사가 선출될 예정인데, 이번 인사 이동을 감안하면 이런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 이 경제 분야에서는 류어 부총리가 우선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펑이라는 발개위 주임이 지금 아마 내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이 류어 부총리는 사실 이제 경제에서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어떤 질적 성장,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정책을 하면서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에
이 허리펑 발개위 주임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의 무게를 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뭐 고속도로와 터널 같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들을 맡고 있고, 특히 이제 시진핑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1대1로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성장을 위해서는 신용까지도 좀 더 신용 분야에서도 좀 관대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좀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워낙 크게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규제를 통한 계속적인 조정 정책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통일 이 양젠치가 이번에 이제 퇴임을 하면서 이 양젠치 자리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아마 내정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 후임으로는 칭강, 현 주미 중국 대사가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들 모두가 되게 이제 대미 강경 외교를 계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중 갈등이 특히 이제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런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기술 분쟁 이런 분야에서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외교적인 이런 정책의 특징을 가장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진핑이 당대회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의 내용과 당장 내용을 좀 종합해서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좀 첨단 기술 자강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좀 더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국 100주년 되는 2049년에 중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기 위한 어떤 신성장 업종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진핑 주석이 기술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 류어 부총리로 하여금 중국 반도체칩 제조상이 미국 제재에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조치를 지도하게끔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허리펑이 만약에 받아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 부유의 이 분배를 통해서 사회주의의 확대 가능성인데요. 사실 이 공동 부유의 가장 핵심은 아마 민생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생 복지의 증진을 위한 실버 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에 부동산이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일부 통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027년 건군 100주년을 겨냥해서 국방 및 군 현대화의 조기에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특히 이제 방어적 국방 정책이라는 내용이 빠지고요. 공격적 국방 정책으로 이는 전환될 가능성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번 당장에는 대만 독립에 대한 단호한 반대라는 내용도 새로 명시를 한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번 당대회와 일중 전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결속력과 결정들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영수칭호를 사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2개의 확립, 2개의 수호를 포함하는지 여부였는데 이 가운데서는 하나만 일단 조건이 부합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의 수호가 포함이 됐는데 이 안에 수호하는 2가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와 집중 통일 영도이기 때문에 대만을 통일하는 시도와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일단 확인은 했고요. 다만 5년 후에 당대회에서 또 이 같은 나머지 부합하지 않은 2가지 조건이 부합할지 여부도 또 한 번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윤곽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시진핑 측근 위주로 해서 3기 최고 지도부는 결정이 됐지만 또 이 밖에 또 외교라든지 경제 등등을 담당하는 인물이 결정되는 건 전인대에서 내년 3월에 전인대에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미중 분쟁에 있어서 준비 태세를 갖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만일에 또 하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전체적인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완전히 장기 집권에 대해서 체제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일단 3기 집권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시진핑의 독재 리스크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장 내에서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나 또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18일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차이나런 증상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아마도 23일 그 일중전회가 이제 일요일이었고 일중전회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인 24일 월요일 그 증시를 사실 보면 이에 대한 좀 확연히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다. 이제 중국하고 홍콩 증시는 물론 이 조정 폭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그 당일에는 한 2%대로 하락을 했고 홍콩 H 지수는 한 7%까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마 공동 부유 속에서 중국이 아마 폐쇄 정책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네. 경제 운영자가 이제 대부분 이제 리커창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외파였는데 이게 이제 국내파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리커노믹스가 아니라 뭐 시지노믹스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아마 증시에 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를 인식을 했는지 바로 그 다음 날 뭐 외국 기업 투자 촉진법을 발표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사실상 차이나런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우선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마도 중국 자체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사실 해외 기업들도 당장에는 이런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장점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사실 이제 최근에 증시 변동성 확대는 이 중국과 이 홍콩 간의 차이가 좀 극명히 좀 나뉘는데요.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더 증시 조정폭이 컸는데 이 홍콩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자금 유출 등의 좀 리스크 노출이 좀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 H 지수는 사실 중국 본토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중국과 홍콩의 주식 시장의 제도적 차이에 의해서 동시상장 기업이라도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H 프리미엄 지수도 지금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게 환율의 영향도 있나요? 맞습니다. 네. 환율의 영향도 있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달러 패그제.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달러 패그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변동 환율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 패그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고 또 홍콩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41% 정도 되고 중국은 4%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리스크 노출 시에는 확실히 이제 홍콩 증시 조정폭이 좀 커졌는데요. 이 환율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콩은 93년부터 이 달러 패그제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즉 달러당 7.75 홍콩 달러에서 7.85 홍콩 달러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을 이 밴드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홍콩 환율이 지난 이제 5월부터 계속 밴드 상단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사실 글로벌 국가의 모든 환율 자체가 계속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이제 홍콩도 이제 적용이 됐고, 근데 홍콩은 밴드 상단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정부 개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콩 금융관리국은 이 밴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조정하는데요. 외환 보유고를 조정하는 만큼 이제 본원 통화도 같이 조정이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이제 평가 금액 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중 유동성 자체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이제 지수 자체도 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당분간 만약에 이 달러 지수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홍콩 증시 자체는 계속 환율 방어를 위해서 시중 유동성은 지금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또 하나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계속 커지다 보니 최근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외국인 그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해외 자금 유출이 심화되는데 여기서 좀 볼 게 이제 해외 펀드 자금 내역을 보시면 본토나 홍콩 펀드로 이제 유입되는 전체 규모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액티브 펀드 규모는 크게 감소를 했고요. 공매도 비중이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하면서 당대회 전후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환율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 증시는 사실 이제 4분기까지는 좀 보수적 접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제 다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환율 리스크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말 정도에는 경기 반등 속도, 반등 가능성이 있고 또 내년 3월에 전인대에서는 인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이런 점에서는 약간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되는 점에서 증시 반등은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콩만의 이런 좀 특수성, 특히 환율에 의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이런 또 환율을 관리하는 조치들로 인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축소된 영향들도 작용하고 또 아무래도 그 시진핑과 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홍콩에서 있던 시위들을 좀 떠올리면서 좀 어떤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 뭐 누군가가 공매도를 또 많이 이렇게 또 시행했던 부분들이 홍콩 증시를 하락시켰다는 분석인데요.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나 런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이유는 그 아까 네, 중국에서 예. 외국인 투자 비중도 낮다 보니까 이제 네네.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중국 뭐 기관들 자금이 좀 비중이 큽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정부가 약간 금융시장이나 이런 변동성이 클 때에는 기관들에게 좀 일부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주식시장에는 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좀 해소되고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면 기관들이나 개인들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자체로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홍콩에 비해서는 리스크는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장의 내부 수급을 봤을 때 차이나 런의 발생 가능성 중국 증시는 크지 않다고 보셨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전 저점 부근에서 그래도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홍콩 항생지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걸 이유로 해서 GDP 발표를 좀 미뤘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중국의 성장률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보다는 낮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연초에 중국이 3월 전인대에서 그 목표치를 5.5로 잡았던 것에 비하면은 사실 굉장히 못 미치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선 중국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경기 사이클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고 순환 사이클을 좀 살펴보면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재고 사이클 주기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글로벌 국가 대비 경기가 이제 둔화가 먼저 되기 시작을 했고 네. 특히 작년 하반기는 중국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헝다 리스크 같은 이제 신용 리스크가 좀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전력난 이런 문제가 확대가 되면서 경기 둔화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도 시작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올 초에는 코로나로 인한 이제 봉쇄 정치를 또 강화를 하면서 재차 이 침체 국면이 예상보다 좀 앞당겨졌고 올 초부터 이제 중국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침체 국면이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내년 3월, 그러니까 내년 뭐 상반기 말 정도에는 그래도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결국에는 살아나야지 이 회복 속도에 맞춰서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경기 그리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아마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가격 증가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규제 정책을 계속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 증가율의 상한선 한 10%, 하한선 0% 정도로 두고 10%를 넘어가면 이제 점진적으로 규제 정책이 들어가고 네. 뭐 하한선 0% 정도를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완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사이클을 계속 그리면서 이제 정책을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은 허용하지 않네요. 그쵸. 감소를 허용하지 않는 네. 부동산 정책이네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네. 계속 다시 또 부양을 부양 합니다. 정책으로.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부동산을 계속 규제 정책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부동산 가격 증가율을 보시면 특이하게 2016년 이후에는 물론 이제 올 4월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대로 하락을 했는데 2016년 이후에 그리고 올해 이제 4월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그 2016년 이후에 이 시진핑 정부가 신도시화 정책을 하면서 2선, 3선 도시로 이제 계속적인 부양 정책을 했고 헝다와 같은 일부 이제 대형 개발 업체들이 중국의 이 선분양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투자를 문어발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을 계속 이제 끌어올린 부분들이 컸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0년 코로나로 사실 경기 부양을 했던 시기에도 부동산은 계속 규제 정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 증가를 계속 플러스를 유지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2021년에 초에 굉장히 강도 높은 공급 측 정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자산 부채율, 순부채율, 단기 차입금 대비 현금 비율.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의 이 세 가지 레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출을 중단하겠다라는 거고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도 들어갔고 양대 집중 정책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 기업들이 지방 정부로부터 이 토지를 낙찰받을 때 그 기한을 일부 이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제 정책들이 들어가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 증가율이 하락을 했고 4월에는 이제 마이너스대로 지금 이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이제 헝다 같이 뭐 그 디폴트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신용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컸었는데 사실 뭐 과거에도 보면 이전에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했을 때 신용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사이클마다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용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요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실 이 과거에 보면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부양을 다시 이제 부동산 부양을 했을 시에 가장 먼저 가계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먼저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동산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데 2020년 이후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가계 대출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렸음에도 사실은 반등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계의 대출 이 증가율 자체가 계속 하락한다라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대출 상환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매 수요가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이제 수요 부분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확대된 게 이제 란웨이팡이라고 해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게 가장 특이한 점이 이제 헝다 리스크, 헝다 관련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헝다 사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중단이 되다 보니 대출 상환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늘어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결국 9월 30일 날 중국 정부는 또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주택대출 금리는 2008년 이후 최저치임에도 이제 주택 구입 시 대출 금리를 또 한 번 인하를 했고 일반 주택 구입 시 공적금 대출 금리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도 높게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수요 회복을 위한 이런 진작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가 보시면 이제 8월에 그래도 그 부동산 정보 분석 기관인 중국 지수 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8월 달에 그래도 부동산 구매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계 중장기 대출 증가율은 9월에 여전히 좀 둔화됐습니다. 그나마 판매 증가율은 하락폭은 좀 축소를 했다. 그래서 4분기에 중국의 이제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판매 데이터가 일부 이제 개선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7개월 이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신규 착공이 이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도 바닥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가장 먼저 대출이나 이 판매 데이터의 4분기 회복 여부를 계속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바닥 국면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이 3분기 GDP 성장률 결과를 놓고 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GDP 성장률이 이제 3.9%로 예상치는 상회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좀 상승은 했습니다.
우선 예상치를 상회했던 원인은 9월에 이제 산업 생산이 좀 예상보다 높았다. 그래서 네. 2차 산업 기여율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산업 생산 증가율이 이렇게 좀 높게 나왔던 거는 이제 기저 영향도 크고 코로나 확진자 감소 및 계절적 영향도 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인프라 그리고 첨단 제조 설비 투자 증가율 상승세가 계속 지속하고 있다. 즉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표상에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4분기는 한 4%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디지만 그래도 점진적 회복 가능성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중국 경제 내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거기서 뭔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때문인데 일단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구조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신용 리스크 우려보다는 수요 회복이 좀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심리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당대회 이후에 눈여겨볼 만한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당대회 이후에 정말 제로 코로나가 완화될지 그 여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사나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사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이제 일부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조치들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확진자 수가 막 확연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할 만한 명분은 굉장히 약해졌다. 그래서 이 제로 코로나가 그래도 당대회 이후 완화 가능성이 우선 크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약간의 이제 조짐들을 볼 수 있는 게 중국은 이 코로나 정책에 있어서 우선은 그 홍콩 시장을 하나 이제 시험대로 좀 판단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검사를 좀 이제 간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본토의 이 헬스케어 업종들이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일부 이제 병상의 증가를 예상을 이제 염두에 두고선 그 관련된 인프라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볼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외사에서도 이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알리안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조만간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특히 여행업자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 기업 투자 촉진책이 지난 25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대회 이후에 중국의 개방 정책이 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좀 나왔다는 그런 판단인데요. 외국인 투자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그런 영역에서만 금지하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 기업이 이제 중국 기업이랑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방 정부는 이 외국인 투자 촉진 우대 정책을 도입해서 외국 기업이 중국 내 제조업에 재투자하고 또 외국 기업들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또 그 상장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도 강화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지금 포함이 됐는데, 아마도 이 미국의 탈중국을 우려해서든지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뭐 중서부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입 지원이나 무역 통관을 편리하게 해준다. 그리고 생산 기반을 중서부나 이런 동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조치가 이제 당대회 이후 첫 개방 정책 패키지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개방 의지를 좀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이제 뭐 평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질적으로 앞서 말했던 이런 제로 코로나 규제 정책이 또 어느 정도 완화가 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투자 촉진책의 의미 자체는 좀 없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국이 예비군 동원법 제정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유사시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법안에 대한 초안 심의가 들어갔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 최종 심의를 통과를 하려면 뭐 반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뭐 이게 바로 통과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예비군 법안은
그러니까 유사시의 제대 군인 등을 징지 편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네.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게 시진핑 총서기가 무력 행사를 불사하고 이제 대만 통일할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사실 이 지원병 중심으로 부대를 구성하는 만큼 대만에 대한 군사 침공 때 필요한 병력을 보충하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약간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대만 자체를 이제 무력 통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게 이게 중국이 78년에 덩샤오핑이 내놓은 일국양제에 따라서 사실 이제 대만 흡수 통일을 하려는 어떠한 이제 일국양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국양제에 따라서 사실 홍콩이나 마카오도 중국의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도 동일하게 이렇게 흡수 통일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은 97년에 이제 일국양제에 기반을 해서 사실 47년까지 사법권을 우선은 보장을 받은 상황이고, 이제 물론 2020년 7월에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이게 사실상 무산은 됐지만, 그렇더라도 홍콩과 마카오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대만 자체를 무력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패권 다툼,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이런 장기 집권의 포석, 그리고 뭐 미국은 완전히 선회를 해서 양당이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글로벌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은 뭘까요? 아마도 이 당대회에서 확실히 중국이 이제 과거와 달라질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나 이제 기업들이 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중국이 이제 과학기술 자강 및 대만 반도체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될 거라는 점, 중국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이런 민족주의, 외교적으로 군사적 확장주의가 계속되면서 미중 갈등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문제나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이나 이런 정부가 한중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은 한국의 사실 대미 경사 우려와 함께 뭐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대해서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참여, 또 한국의 뭐 신장 위구르 인권 결의안 지지 및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이런 한국의 언급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부분에서 한국의 정확한 입장 처리가 좀 필요로 하고, 애매모호한 이런 태도는 결코 그 관계에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생산 체제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지금 압박하는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지금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에 한국 반도체는 결국 양국 사이에 낄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의 또 정치적 보호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를 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중국 위협에 대응해서 일본으로 지금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이런 위험 요소를 분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민감한 첨단 분야에서는 좀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 대신 이제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에는 이제 중저가 범용 제품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이제 실버 산업과 같은 이런 중장기 산업 발전을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산업에서는 또 한국 기업들도 관련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특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저가 범용 제품에서는 중국을 또 놓아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산업 중국 쪽에서 또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산업이라고 짚어주셨네요.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국에 대해서 신영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플랫폼이 모처럼 만에 동시에 상승하네요. 시장 분위기는 좋지만 주말까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이태원에서의 그 참혹한 참사에 저희도 그 슬픔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